5주차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2강 제품 설계 과정의 개선 및 고려사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제품 설계 과정의 개선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제품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고려사항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학습 내용은 제품 설계 과정의 개선, 두 번째는 제품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품 설계 과정의 개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그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두 기업의 설계 변경에 대한 분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생산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1개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마이너스 17개월 정도의 가장 피크로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반면에 기업 2의 경우는 생산 개시 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 개시가 시작되어서 플러스 한 4개월이 됐는데 불구하고 설계 변경 횟수가 이만큼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이 그림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냐면 제품 설계 과정에서 기업 1과 기업 2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기업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파악하셨습니까? 당연히 기업 1이 바람직한 기업이죠. 우리가 생산 개시가 되면, 다시 말하면 대량 생산 개시가 되면 제품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 1의 경우는 생산 개시 전에 모든 변경이 끝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기업 2의 경우는 생산 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설계 변경이 되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의 기업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품 설계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가치 분석의 개념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Value Analysis 해서 VA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책에 따라서 우리가 VA라는 게 있고요, VE라는 게 있습니다. Value Engineer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은 가치 분석은 주로 구매 부서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VE, Value Engineering은 주로 설계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과목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value라고 하는 그 V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뭘까요? 분모에는 코스트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펑션이 들어갑니다.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value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value를 올리려고 하면 이 펑션을 유지하면서 코스트를 떨어뜨리는 것도 value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코스트는 조금만 올리고 펑션을 많이 올리는 것도 value가 올라가는 것이고, 코스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펑션을 올리는 것도 value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코스트를 아무리 줄이더라도 펑션을 현재 상태보다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좋은 제품, 좋은 품질의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아요. 가치라고 하는 공식이 코스트분의 펑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개념도 4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4가지를 얘기하는데, 교과서에는 대개 우리가 첫 번째 가치가 무슨 가치냐면 교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교환 가치. 여러분들 교환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 뭘까요? 생각났습니까? 그렇죠. 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 골드를 가지고 있다. 이 골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선호하거나 교환을 해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이죠. 우리가 석탄이나 원유나 철 같은 것은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용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용가치가 있다. 사용가치가 있다. 뭐가요? 석탄, 석유, 철. 요새는 히토류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거 사용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소금도 사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하는 데 있어 소금이 없이 우리가 음식을 못 만들기 때문에 소금도 사실은 사용가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또 하나의 가치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왜 비쌀까요? 다이아몬드는 뭐가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어떤 가치가 있냐? 희소 가치가 있다. 희소 가치가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치의 개념인데 교과서에 나오는 가치 위에 제가 하나 만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력 가치입니다. 매력 가치.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호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매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매력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매력 가치가 있을까라고 보면 물론 외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마음 씀씀입니다. 여기서 마음 씀씀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감이 있는 사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맹탕이다. 대화의 주제가 없다. 뭐에 대해서 별로 지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매력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씀씀이라고 하는 플러스 지력 그리고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을 읽어라. 그 책 중에 중요한 것은 소설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역사책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철학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설이나 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직관, 여기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입니다. 힌드사이트, 과거를 볼 수 있는 능력, 인사이트, 현재를 볼 수 있는 능력, 포어사이트,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제품 설계 과정에 있어서는 비용 효율성이 높은 재료나 부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분석할 때 가장 많은 예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난방 배관을 할 때 뭐 어떤 걸로 하나요? 구리 코파로 배관을 할 수도 있고요. 철로 할 수도 있고요. 쇠로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죠. 가장 좋은 것은 열 전도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리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구리는 뭘까요? 뭐가 문제 있을까요? 아까 밸류의 공식 코스트분의 펑션이었죠. 다시 말하면 구리는 코스트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플라스틱은 코파에 비해서 구리에 비해서 100분의 1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능 측면에 있어서는 코파의 70% 이상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의 배관 자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의 척도인데 즉 밸류의 공식 중에 분모분에 들어간 코스트 부분이 바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분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능성, 즉 유용성입니다. 의도된 용도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 신뢰성,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가는 줄이고 펑션을,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로 가치 분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 설계 과정 개선 방안 중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concurrent design 또는 concurrent engineering 개념입니다. 우리가 제품 설계를 할 때 그 설계 과정에 다기능 팀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념이 바로 동시 설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품 설계, 공정 설계 과정에 마케팅이나 엔지니어링, 생산 그 다양한 부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그런 활동을 통합하는 개념이 바로 동시설계 개념입니다. 이 그림 5-4 그림을 보면 위의 그림이 바로 순차 설계입니다. 순차예요. 고객으로부터 제품 개념을 해서 이 제품 개념이 결국은 성능 명세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 명세서, 제조 명세서로 단계별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또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의 과정으로, 이런 과정이 바로 순차 설계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요 아래 그림은 concurrent design, 동시 설계 개념으로 원탁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산부서 사람도 와라, 설계부서 사람도 와라, 아이디어를 낸 마케팅 부서 사람들 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 설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정 설계까지 한 책상 위에서 한 번에 모여서 설계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동시 설계입니다. 동시 설계를 함으로 해서 얻는 장점은 설계 전체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순차 설계에서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단계에 가서 생산부서에서 그렇게 복잡한 물건은 우리 생산부 능력으로서 못 만든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 기간이 길어지고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 과정의 다기능, 다시 말하면 제품 설계부터 공정 설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설계로는 동시 설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러한 동시 설계 개념이 동시공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시공학은 concurrent engineering에서 C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제품을 설계하고 기술, 생산, 마케팅, 서비스, 즉 전 과정에 걸쳐서 여러 기능 부서에서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기능 팀을 구성해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협력하는 경영 방식을 우리는 동시공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설계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개념이 되겠고, 이러한 동시공학의 주요한 목표는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하는 것, 두 번째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그리고 품질을 향상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성공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시공학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전반적인 제품 개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품 설계 과정의 개선입니다. 우리가 QFD입니다. QFD. 경영학 교과서에는 이 QFD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90년대 이후에 등장했을 겁니다. 제가 1987년도에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서강대학교 4학년들 경영학과 과목에 품질경영이라는 과목을 제가 시간 강사하면서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제가 이 퀄리티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잡지에 이 QFD라고 하는 논문이 처음 실려서 제가 그 당시에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기억으로 보면 1987년도에 일반 그 저널에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고, 교과서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에 QFD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QFD라고 하는 것은 1972년도에 일본의 미쓰비시 고베 주선수에서 개발된 방법이고, 이것이 그 이후에 1978년부터 도요타사하고 도요타사에 납품하는 공급업체들한테까지도 이런 그 QFD가 사용되어서 발전되어 오다가 미국의 많은 기업체들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QFD를 활용한
제품 설계를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QFD를 하다 보면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품질주택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품질주택의 그림 자체가 집 모양입니다. 품질 집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안에 구성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커스터머 리ኳ이먼트라고 하는데,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에게 중요시되는 제품의 속성이 뭐냐, 그걸 나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 경우에 자동차 운전석의 앞 문짝이라고 하면 자동차 문짝은 어떤 문짝이 좋겠어요? 자동차 문짝한테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뭐 비가 새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밖에 소음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문을 열고 닫는데 손쉬워야 되겠죠. 힘이 들지 않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 아마 고바일은 그 비탈길에서 자동차 문짝을 열었을 때 자동차 문짝이 스스로 닫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궁둥이로 아마 그 자동차 문짝을 이렇게 기대고 있을 텐데, 비탈길에서도 자동차 문짝을 열었을 때 열어진 상태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문짝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속성을 나열한 것, 바로 그게 고객의 요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경쟁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사하고 경쟁사하고 비교해서 자사가 그런 고객 속성을 얼만큼 만족시키고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경쟁력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품 특성이라고 해서 제품의 기술적인 특성을 의미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고객의 요구, 그런 고객 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즉 기술적인 것으로 용어로 나열해 놓은 게 제품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 기능 전개를 하다 보면 그 상관관계 행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 속성하고 제품 특성 간의 상관관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통이냐 하는 관계. 그리고 제품 특성, 그 기술 특성 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평가와 목표치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경쟁사와 비교해서 우리 기업의 그러한 고객의 요구, 그 기술적인 특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얼마인데 목표를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바로 기술적인 평가와 목표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5-6이 바로 품질주택입니다. 이게 품질이 집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상대적인 중요수, 상대적인 중요도. 그래서 지금 고객의 요구사항에 7, 5, 3, 3, 3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인 중요도입니다. 이게 집에서 우리가 굴뚝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의 집이라고 하는데 굴뚝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고객의 요구사항입니다. 자동차 문짝이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닫기 쉬워야 되겠다. 경사 위에서도 열린 채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또 외부로부터 열기 쉬워야 되겠다. 닫기도 쉬워야 되고 열기도 쉬워야 되고, 또 당연히 비가 새지 않아요. 차단성에 대한 도로 소음이 얼만큼 잘 차단되느냐 하는 등등, 이런 것이 여기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경쟁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사과하고 타사, 지금 자사를 기준에 두 개의 경쟁업체와 비교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고객의 요구를 결국은 제품에 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기술 특성을 갖다가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술 특성 간의 상관관계 행렬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특성하고 고객의 요구사항과의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 상관관계 행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단위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사 도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치가 11, 20 이렇게 나와 있고요. A사의 경우는 9, 10이 나와 있고 B사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어를 닫는 데 요구되는 힘의 경우에 기술상의 어려움이 4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부여의 중요도는 10이라는 숫자고요. 추정 비용은 5라는 것만큼 관련된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현재 자기네 기업의 위치를 파악하고 경쟁사와 비교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제품을 설계할 때 현재 상태보다 경쟁사 기업보다는 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 설계를 하는 과정을 개선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품질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품질의 집은 하나의 과정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앞에서 했던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 기술 특성 위에 있는 것이 다시 요쪽 고객의 요구사항으로 오게 되고 이런 기술 특성을 담기 위해서는 부품이 받쳐져야 되니까 부품 특성이 여기가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품 특성이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주요 공정활동이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치게 되면 결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제품이 설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과거에 처음에는 이런 QFD가 Quality Function Deployment가 품질 기능 전개가 제조물, 구스, 재화에만 주로 활용됐지만 오늘날은 이 QFD가 서비스 업체의 설계에도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품 설계 과정의 개선에 있어서 네 번째는 제조 용이성 설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DFM이라고 하는데 Design for Manufacturability입니다. 제품의 생산이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코스트를 염두에 댑니다.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 설계의 개념이 바로 제조 용이성 설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에 용이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설계 특성을 잘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작이나 조립에 용이한 구성품에 대한 설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러한 제품 설계와 공정 설계가 잘 통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술 중에서 CAD와 CAD라고 하는 CAD와 CAM이 있는데 CAD를 이루어지면 CAM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CAD, CAM이라는 말을 쓰죠. 다시 말하면 설계와 이런 공정, CAM이 함께 통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좋은 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제품 설계와 공정 설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조 용이성 설계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제조 용이성 설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는 제품 설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품 설계 과정의 다섯 번째 방안은 환경 친화형 설계입니다. Design for Environment, 환경을 위한 설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구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생산 활동으로 인해서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오염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고 할 때 덜 원자재를 쓸 수 있는 방안, 전기를 덜 쓰는 방안, 결국은 자동차라고 하면 열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환경 친화형 설계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을 다 쓰고 나서 이것이 이제 다시 폐기되었을 때도 덜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재생된 자재를 이용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을 설계한다거나 또 재생될 수 있는 자재나 구성품을 이용한다거나 우리가 폐기시키지 않고도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요즘에 과대한 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환경 친화형 설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전기나 열 효율이 높은 설계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부품이나 원자재 구성품들도 덜 쓸 수 있는 방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들 나중에 또 재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을 환경으로 돌아갈 때는 자연적으로 부패되어서 환경오염을 덜 일으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 친화형 설계고,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의 관리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품 수명주기입니다. PLC라고 하죠. Product Life Cycle. 마케팅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지만 마케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품을 설계하고 제품을 개발할 때 당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바로 제품 수명주기 문제입니다. 제품 수명주기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특기로 이루어지죠. 이 단계에 따라서 결국은 뭐가 바뀌느냐? 매출액이 변화되고 이익이 변합니다. 결국 우리 도입기에 이익이 나오지 않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 성숙기 단계에 가야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입기에는요, 사실은 제품 가격이 비쌉니다. 누가 도입기에 제품을 구입하나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 리스크 테이크형, 폼 잡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전시효과 좋아하는 사람, 합리적인 소비자는 아니죠. 그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이면서도 코스모포탈리언, 다시 말하면 우주인 같은 사람,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짐으로 해서 혜를 느끼는 사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피니언 리더 한 5% 얼리 어답터 얘기죠. 얼리 어답터는 수득 수준 높고 교육 수준 높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입기에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결국 가격을 높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도입기의 제품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이유는 제품을 개발할 때, 신제품을 개발할 때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여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조기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연구 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도입기에는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이제 성숙기 단계에 가면 정말로 소비자들 중에서 서민층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격에 뭐예요? 민감하죠.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하더라도 콩나물 한 줌을 더 받기 위해서 서로 덤을 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숙기에 가면 이미 도입기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다 회수했기 때문에 성숙기에서는 원가 플러스 일정한 마진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언제 제품을 개발할 거냐, 신제품을 출시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쟁업체도 고려해야 되지만 너무 앞서가도 되지 않고 너무 늦어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적절한 시점을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원이라는 것은 항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으로도 한정되어 있고 질로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정된 자원을 여러 활동, 액티비티에 어떻게 얼로케이션 잘하느냐, 즉 자원의 배분 문제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이 자원의 배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므로 적절하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도 결국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관리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관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제조물 책임법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 영어로 우리가 Product Liability입니다. PL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제조물 책임법이라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기억하기로 2002년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발효된 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뭐냐? 제조물 책임은 뭐냐?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서 여기에 관여한, 이런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제품의 결함 때문에 결국은 야기된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권리가 침해가 되면 그 생긴 손해에 대해서 최종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게 바로 제조물 책임입니다. 이와 같은 제조물 책임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근본적 설계를 잘못한 경험입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결함. 과거에 보면 우리가 그 녹즙기가 처음 나왔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이들이 녹즙기를 운영하다가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녹즙기라고 하는 제품의 설계상에 있어서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들어갔을 때 제품이 작동이 멈추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결함이 바로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생산부서에서 제대로 설계대로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결함이 제조상의 결함입니다. 세 번째는 경고사의 결함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품을 사고 보면 그 제품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노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죠. 경고사의 결함에서 나오는 예가 한두 가지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전자레인지가 있죠. 전자레인지.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전자레인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주부가 한겨울에 애완용 강아지를 목욕을 시켰어요. 근데 강아지가 옆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자레인지에다가 강아지를 말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레인지에다가 강아지를 넣고 10분 동안 결국은 작동을 시킨 거죠. 근데 결국은 전자레인지에 살아있는 물건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서는 그것은 상식으로 생각해서 그걸 적시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주머니가 결국은 제조사한테 배상 책임을 달라고 얘기를 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제조사에서 물어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 소비자가 상식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적시 안 했지만 그것은 일정한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옆에 차가 붙으니까 오른쪽 피하다가 고속도로의 가장 가쪽으로 틀었는데, 바퀴가 가쪽에 아스팔트가 겹겹이 이제 올라오면서 아주 뾰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타이어가 찢어져서 온 가족이 결국은 다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가족이 결국은 그 타이어 회사한테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 경고사의 결함은 뭐냐면, 그 타이어 회사가 광고를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타이어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타이어라고 한 광고가 결국은 타이어가 파손이 되어서 가족 모두가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예가 되죠. 그러니까 경고사의 결함도 우리가 결국은 제조물 책임의 중요한 관건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2년도 7월 1일부터 이 제조물 책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대책을 해와서 지금은 이제 안정기에 도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장 수업을 마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설계 과정의 개선 방안에는 가치 분석, 동시 설계, 품질 기능 전개, 제조 효율성 설계, 환경 친화형 설계 방안이 있고, 제품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PLC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자원 배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장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이 집에서 굴뚝이 뭐냐? 아까 공부한 굴뚝은 객관적인 측정치, 목표치 긍정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상대적인 중요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집에서 굴뚝은 상대적 중요도다. 제조물 책임에서 결함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이 2002년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제조물 책임의 결함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건 세 가지라 했죠.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그리고 경고상의 결함. 물론 뭐 경비상의 결함도 있겠지만 경비상의 결함은 주요한 결함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형성평가의 답은 3번 정비상의 결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제품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